필요 없고요. 3개면 충분하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상당히 많은 전문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20년 이상 투자하면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해진 답이에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글헤드 예. 3펀드 포트폴리오에 무슨 헤드입니까? 존 보글이죠. 예.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1976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최초의 인덱스 펀드가 76년도에 나왔습니다.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그 전에 인덱스 펀드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기관 투자가 용으로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인덱스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76년도에 나왔는데 그걸 만든 분이 이제 존 보글이고 이 존 보글의 머리죠. 존 보글의 뜻을 따라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어허. 그 커뮤니티가 이제 미국 최대 그 주식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거기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이 책의 지은이가 누구냐면 그 테일러 레리모어라는 이 보글헤드에서 예. 그 존 보글이 직접 이렇게 불렀죠. 이분을 보글헤드의 킹 오브 보글헤드, 보글헤드의 왕이다. 예. 그 이분이 이제 그 1998년도부터 그 이 커뮤니티가 보글헤드 커뮤니티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모닝스타예요. 네. 우리가 이제 모닝스타라는 곳이 펀드 평가 회사고 뭐 리서치 회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그 중에 이제 98년도부터 이 책의 저자인 테일러 레리모어란 분이 그 뱅가드 다이하드라는 필명으로 예.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은 86년도부터 아마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40년 넘게 오로지 인덱스 펀드 투자로만 오.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야.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 소개해 주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 책은 저자 스스로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아하.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강력한 방법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치 투자자들의 세계를 그레이엄 도드 마을이라고 하듯이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의 세계를 보글헤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재밌습니다. 책 제목에도 많은 게 나와 있는데 보글헤드 3펀드. 예. 그러면은 펀드 3개로 된다는 겁니까? 예.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예. 펀드 3개면 충분하다. 본인이 실제로 이분이 평생 동안 40년 넘게 이 방법만 하셨어요. 요즘 사실 ETF만 해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만 해도 1000개 넘고 예. 엄청 많은데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은. 딱 3개.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뭐 S&P 500도 괜찮은데 더 투자하는 게 뭐냐 VTI 같은 거죠. 뱅가드 토탈 인덱스 같은 거. 전 세계 투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 전체. 아, 미국 증시 전체. 예. 그다음에 미국을 뺀 나머지 전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전 세계에 투자하는 인덱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채권. 미국 채권도 뭐 장기채, 단기채, 뭐 국채 이런 지방채, 뭐 회사채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 채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오로지 3개. 이 3개만 투자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인덱스 투자에 그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존 보글이 한 얘기입니다. 바늘을 찾으려 애쓰지 마라. 건초더미에서 그냥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버려라. 저 건초더미에서 바늘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할 필요도 없이 예. 건초더미 통째로 가져가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통째로 사고 미국 나머지 나라 통째로 사고 채권 통째로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3개 가지고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산 배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산 배분하고 3개만 사고 끝. 그리고 매매 시점 없고 그냥 오로지 사서 보유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전략 끝. 물론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전체,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버핏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행운이라는.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는 우리가 뭐 해외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예. 몇 개의 키워드로 좀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단순함이 예. 이긴다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또 채권을 통째로 사버리는 건데 이게 또 뒤집어서 보면 아 나만 돈을 못 번 것 같고
나만 자산이 느리게 불어나는 것 같은 포모를 과연 이런 단순한 전략이 돼야 하는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주식을 못 산 건 좀 반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지식이 부족했으니까. 제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도 아시고. 근데 제가 반성하고 있는 뭐냐면 우리나라 인덱스를 안 샀던 거예요. 코스피 200. 우리나라가 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2024년도 하반기부터 저는 이제 미장을 줄이고 계속 국장의 비중을 늘렸어요. 자산 배분을 옮겼는데 저는 뭐 개별 종목 하기보다는 이게 펀드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근데 저도 묘하게 그냥 국내 주식형 펀드나 이런 거를 옮겨왔는데 인덱스만 빼놓고 옮겨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덱스 이긴 거 많지 않아요. 지금 인덱스가 여러분들 코스피 200이 3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떤 투자의 비법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장을 통째로 산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뭐냐면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비용도 엄청 싸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주가 오르고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 민감도도 인덱스를 하시면 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덱스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키워드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럼 우리가 인덱스를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 시장을 사는 거예요. 시장을 소유하는 거죠. 시장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 상장되어 있는 더 넓게는 그 나라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익을 전부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익을 내가 과시를 향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뭐 PR, 퍼 같은 걸 통해서 그 투자의 심리가 반영되면서 미래의 가치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이 높으면 미래의 성장성을 놓게 보는 건데 그것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인덱스를 사면 현재 이익도 반영되어 있고 투자자들의 매기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다 반영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과시를 내가 저비용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인덱스가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화끈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인덱스 투자가 사실은 보면 그 단순한 방법치고는 그걸 또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수익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반도체주 말씀하셔서 말인데 제가 그 와이스트리트 야식 잡설이라는 코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굳이 삼성전자를 개별주로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고 그게 쇼츠로 조회수가 딱 그 부분만 발라낸 게 몇백만 회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말의 취지는 그거였어요. 인덱스 펀드를 사시면 그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이 담겨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별도로 사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따지고 보면은 2025년도에 코스피가 75% 올랐고 26년도 뭐 반년도 되지 않아서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도 다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거고. 근데 또 다만 이런 반문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인덱스 펀드로 담아서 사면 그 좋은 개별 업종이나 종목의 수익률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못 따라가죠. 제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또 반론도 있죠. 개별 주식을 하시게 되면 인덱스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인덱스보다 더 이럴 수도 있죠. 떨어질 사실 수 있죠. 인덱스 전략은 뭐냐면은 중간을 사는 거예요. 시장 평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분야를 나가든지 간에 내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가 그 자기가 처음에 그 이론 물리학인가 있었잖아요.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어디 뭐 스리랑카인가 어디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막 며칠 고민했는데 그 문제를 그 친구한테 갔더니 즉석에 다 풀어보는 거예요. 슈퍼 천재여서. 그러니까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딱 안 거죠. 이 분야는 상위 1%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나는 경쟁력이 없다 이 분야에서. 베이조스마저도. 이런 물리학 분야에서. 근데 내 자기 친구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공을 바꿨잖아요. 그 전공을 바꾸게 된 이유가 컴퓨터 공학 쪽 공부하게 된 이유가 여기선 내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근데 투자는 상위 1% 10%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변동성이 굉장히 있죠. 그렇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혁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상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S&P 500에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포섭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인덱스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에 가까워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을 100년을 놓고 보게 되면 그 100년 동안 지수를 끌고 올라간 종목이 1%밖에 안 됩니다. 99%들은 오히려 그 오르는 거에 큰 기여도가 높지가 않아요. 심지어 절반 이상은요 다 마이너스였어요. 오히려 시장에 방해가 됐어요. 근데 그 강력한 1%가 끌고 올라가는 거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게 20년 전에 없었는데 와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덱스 펀드라는 게 단순하게 지수를 따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 평균에 투자하는 전략이고 평균만 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고 비용도 적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고 그래서 이 존 보글이 이 책 그 쓰리펀드 포트폴리오의 저자 레리 모어가 한 방식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레리 모어의 아이디어는 최고 수준의 분산 투자. 시장을 통째로 하니까 분산 투자 돼 있겠죠. 주식과 채권의 합리적인 배분. 그죠? 네. 주식과 채권의 배분이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돈 버는 종목을 찾지만 시작은 자산이에요. 내 자산 중에 얼마를 주식에 할 거냐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개별 종목으로 할 건지 뭐 펀드로 할 건지 인덱스로 할 건지 아니면 중국과 한국에 섞어서 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거지. 네. 사실 그 밑단에 가게 되면 종목 선택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자산 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주식과 채권의 배분, 그다음에 효율성, 비용 절감, 당연히 수수료가 싸니까요.의 결합이다. 핵심은 단순함에 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엔비디아를 발굴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게 아니라면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도 이제 분산을 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특정 종목의 상승률만 보고 시장보다는 저걸 샀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보다 여러 종목들이 더 시장 못 쫓아간 걸 보고 차라리 지수가 낮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이제 뭐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인덱스를 이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과 또 같이 경쟁을 했던 헤지펀드 장기 수익률에서도 버핏의 인덱스 펀드, 버핏 추천 인덱스 펀드가 이겼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제 몇 배 벌었어, 한 년 몇 배 벌었어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우리가 걸러들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종목 서너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배, 4배 번 거지 다 3배, 4배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총수익률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인덱스는 그냥 그 자체가 총수익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왜곡도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가들도 이 인덱스 펀드를 추천을 하는 거고 저는 뭐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찰리 먼거가 그 워렌 버핏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대주주로 있던 데일리 저널이라는 법률신문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상장 기업인 건 아시죠? 네. 상장됐습니다. 거기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거기도 쭉 보면 주로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금으로 또 그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겉으로는 신문사지만 내용적으로 뭐 투자분이 훨씬 큰 회사죠. 버크셔 회사처럼. 그렇게 돼 있는 회사인데 거기 대주주가 찰리 먼거였고. 근데 제가 재미난 기사를 봤었는데 데일리 저널도 퇴직연금 제도가 있겠죠. 예. 직원들. 예. 그러니까 미국은 퇴직연금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별 주식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은 살 수가 있어요. 예. 개별 주식도. 그러면은 데일리 저널의 직원들은 자기 회사 주식 사면 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찰리 먼거가 다 투자 결정하는데. 근데 그 회사에는 퇴직연금에 단 하나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어요. 지수. 재밌죠. 인덱스 펀드입니다. S&P 500. 그러니까 이 찰리 먼거라는 위대한 투자가가 자기 회사에 퇴직연금 같이 했는데 거기에 저 기사 보고 정말 좀 깔깔대고 웃었던 게 자기 회사 주식 살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대단한 투자가가 자기 회사 퇴직연금에 S&P 500 상품을 딱 하나만 투자하게끔 만들어놨겠느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부대낌, 어려움 이런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찰리 먼거 그런 걸 반영해서 제 생각에는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뭐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시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연 뭐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높은 데는 연 12% 얘기하고 낮은 데는 연 8% 얘기하는데 8에서 한 12% 정도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10년 동안 안 오르기도 하지만 했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제가 우리 김학균 센터장 여기 자주 오시잖아요. 김학균 센터장이 뭐 한 유튜브를 듣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1980년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생겼거든요. 100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8천 좀 깨졌지만 8천 잡으면 한 80배 오른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시가총액은 더 많이 올랐지만 이게 중복상장 때문에 한국은 중복상장, 이제 증자. 사실 이게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한 8천 정도 올랐는데 네. 그 S&P 500이 80년도에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비슷하지 않았나요? 한 110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얼마죠? 비슷하죠. 코스피랑. 비슷해요. 예. 생각보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동안 추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예. 미국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쩔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박스권. 예. 이 짧아요 한국보다. 아. 근데 한국은 게 긴데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비슷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영국의 그 증권 시장의 그 장기 수익률을 분석한 시장 수익률을 분석한 인덱스를 갖고도 하죠. 시장을 분석한 그 일로이 딤슨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제레미 시겔 투자의 미래라는 책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장기 투자 바이블이라.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제레미 시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저희 센터에서 지금 절판됐는데 이분 책을 갖다가 그 번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 메시지도 그건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낙관론자들의 승리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언제인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주가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라는 게 밑에 기본에 들어가면 자본주의적 혁신이 반영되는 거고 또 재미났던 것 중에 뭐냐면 80년도부터 한 그 현재까지 2020년도까지 인도 센서스 50 지수 있죠. 50 지수요. 네. 그게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 지수 내에서도 대표 지수 또 대표 기업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내가 투자가 되게 어렵고 이게 복잡하신 분들은 내가 인덱스 펀드만 투자하더라도 중간은 가고 중간만 가도 수익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전문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를 이미 이제 이거는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죠. 좀 받아들이셔야죠. 그러니까 사실 꾸준함, 예. 뭐 S&P 500 같은 대표 지수로 예.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년 이상을 펼쳐놓고 보면 S&P 500은 연평균 수익률 10%에 수렴한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앞에서 포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 요즘에 레버리지 많이 예. 쓰고 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평균 10%가 과연 귀에나 들어오겠는가? 그렇죠.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건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속담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자란 내 여동생의 남편보다 1달러를 더 벌면 내가 부자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찰스 킨들버거라는 그 굉장히 진보적인 그 경제 사학자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네. 내 친구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 삶의 안정과 편안함을 심하게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찰리 먼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탐욕보다도 더 나쁜 감정이 뭐냐면 질투. 시기 질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당신은 시기하지 마. 그거 도 닦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두 번째 뭐냐면은 이건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연금 쪽에서 연구를 하니까 공부를 하는 투자를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빨리 부자가 되는 계좌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계좌를 분리하자. 일단. 네. 근데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분들이 돈을 더 추가 불입하고 싶어도 추가 불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연간 1,800만 원. 뭐 900만 원이고 불입한 돈 1,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내가 더 넣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회사에서 매년 주는 돈을 받아야 돼요. 내 그렇죠. 연봉의 12분의 1을. 그렇죠. 그렇죠. 끝. 이 계좌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계좌로 가자. 그리고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여기에는 어차피 또 레버리지도 못 써.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개별 종목도 못 해. 그리고 이건 또 어차피 내가 싫어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계좌는 이런 테일러 레리모 이 책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분산 투자하고 인덱스가 됐든 아니면 뭐 TDF도 좋거든요. 이런 것 분산되어 있는 걸 잘 해서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걸 하고 네. 빨리 부자가 되는 계좌는 다른 계좌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이 섞어서 하시죠. 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했던 아이디어 아니고 이제 뭐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벤자민 그레이엄도 현명한 투자자에서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기는 안 좋은데 인간의 본성상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용 계좌와 투기용 계좌를 분리하고 그렇죠. 투기용 계좌에 돈을 넣은 다음에
투기 기종 계좌에 더 증액도 절대 하지 말고 그 돈만 투기를 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거를 무조건 어떤 사람도 나와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가치 판단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저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심적 회계라고 그러죠. 그 마음의 회계 장부를 분리를 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계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도 사실은 뭐 특히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또 이제 시장을 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인덱스 펀드는 그 앞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이 측면은 않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펀드는 시장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 책에 나온 문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어서 제가 메모해 갖고 왔는데 시장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덱스 펀드 사는 거죠. 시장을 소유한다는 것은 시장이 당신에게 가하는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 역시. 모든 걸 견뎌내야 돼요. 반토막이 나도 견뎌내야 돼요. 시장이 반토막 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존 보글의 접근법에는 어떤 방어막이 없다. 100%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걸 한 가지 하는 방법은 자산 배분인 거예요. 채권 비중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건 현금 비중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 예금 비중일 수도 있고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내 주식 자산 시장에. 두들겨 맞으면 다 두들겨 맞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가만히 앉아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사실 투자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이 테일러 레리모어라는 분이 왜 유명해진 거냐면 네네네. 사람 인덱스 펀드 투자가 빠지면 막 걱정되는 글을 막 올릴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시장 전망이 어떠면 이분이 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오. 이분이 원래 이제 뭐 여러 직업을 거치셨거든요. 네. 또 참전 용사세요. 이분이 참전 용사고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건강하고 이분이 거기서 다 우리로 얘기하면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야, 내가 다 해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떨어졌지? 피하지 마. 더 사. 이 또한 그리고, 지나간다. 이 또한 다 지나가. 이걸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도움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도 모인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치 투자 카페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열성당원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뭐 이 방법이 최고야 이런 것처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야, 머리 복잡하게 가치 투자 왜? 성장주 투자 왜? 인덱스만 하고 내가 좀 잘 살면 노후 준비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여기에 모여서 하고 내 생활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도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에 성공하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고 인덱스 펀드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방법론은 뭐냐면은 그 견뎌내면서 갈 때 개별 종목보다는 심리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3개면 된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전체 투자는 주식형, 예. 미국 전체 투자는 채권형, 예. 혹은 전 세계 투자는 뭐 주식형, 예. 뭐 요 3가지예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떤 비중으로 나눠서 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레리모는 이제 첫 번째 1번이 그거예요. 자신의 리스크 수용도라든가 나이. 그러니까 백백의 나이의 법칙 아시죠? 네. 그걸 누가 제안한 건지 아세요? 누가 있을까요? 존 보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비중은 그쵸.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예요? 나이죠. 그러니까 나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본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이 플러스 뭐냐면은 리스크 수용도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느냐. 예? 이것 자체를 자기가 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비중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좀 수용도가 낮아.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이가 좀 많아? 당연히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뭐 예금 비중도 상관없고요. 높여야 되는 거고 내가 수용도도 높고 나이도 젊어.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나이가 어린 20, 30대 분들은 100% 주식에 가야죠. 100%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같은 주식 내에서 미국 사례지만 여기서 해외 투자 비중이 몇 퍼센트 거냐. 여기서는 그렇죠. 미국 전체 사는 인덱스와 해외 사는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일러 레리모어는 20%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 투자하는 방식이요? 예. 근데 존 보글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존 보글은 이제 해외 투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된다. 왜? 예를 들어서 S&P 500의 기업의 예를 들게 되면 500개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이에요. 네. 그 그렇죠. 나라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게 달러로만 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벌죠. 그렇죠.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잖아요. 일본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잖아요. 예.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잖아요. MS가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다 위안화로 벌고 엔화로 벌고 원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세계다. 예, 그 자체가 이미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500등 안에 드는 기업이면 당연히 글로벌 기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죠. 우리나라 그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3펀드 포트폴리오적 컨셉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또 해외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고 소위 말하는 우리 스스로 경제적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속에서 현명한 의사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국가고,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뭐 외환 다 개방되어 있는 나라고, 게다가 여기에 또 수출 의존도가 경제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 거의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때 더 타켓이 되는 국가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외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죠.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요. 그 리스크 수용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본인의 투자 성향도 중요하고 또 자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정말 많은 분이다. 그러면 조금 더 뭐 위험 자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이게 사실 인덱스 펀드, 뭐 보그레드 3펀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인덱스 펀드가 마음이 편안한 투자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주변의 투자 전문가의 조언 같은 건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이렇게 뭐 저도 이쪽 업계에 있긴 하지만 그냥 조언자가 크게 필요가 없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뭐 저비용 인덱스에다가 투자해놓고 이 보그레드의 투자 전략은요 매매가 없어요. 계속 사모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게더링 전략입니다. 트레이딩은 없습니다 여기. 오로지 그냥 게더링. 이게 뭐냐면 매입의 개념도 아니에요. 더 영어적 표현 제가 영어 잘 못 쓰면 게더링에 가까워요. 그거 사서 모으는. 예, 수집가에 가깝습니다. 아, 수집가. 그냥 수집하는 거예요. 주식 수집. 계속. 뭐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래서 뭐 PR이 얼마냐 높으냐, 금리가 얼마냐 높으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근데 문제는 이 자산 배분 해놓고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거 대응하느냐? 오로지 그냥 리밸런싱이에요. 그것을 어떤 사람도 1년 단위로 하고 어떤 사람도 3년이나 5년 단위도 하고, 존 보글은 리밸런싱을 하는데 존 보글은 아예 그 리밸런싱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하긴 해요.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때. 존 보글이 그 밸런싱을 했던 중요했던 시기가 뭐냐면 99년 2000년도 인터넷 버블 때. 그때 싹 팔고 이분이 채권 비중을 왕창 늘리시거든요. 주식시장 거품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어떤 특정 국면에서 하는 리밸런싱을 하거나, 근데 이 또 테일러 레리모어는 또 이것도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1년 단위인데 이분은 1년도 짧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딱 잡아서 하는 거고, 좀 자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년 단위로 주식 채권 비중이 변하면 옮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금리나 거시경제의 변화가 반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기계적으로 하고 규칙적으로 해야죠. 아니면 자기가 존 보글처럼 그런 좀 판단력이 있으면 그게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여러분들 연금 교육할 때 그냥 기계적인 리밸런싱 하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기계적인 예, 리밸런싱.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보면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같이 따지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예. 분기면 분기. 그러니까 뭐 매크로 분석이든 뭐 거시경제 분석이든 금리 분석이든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서는, 그냥 평균 회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라는 맞습니다. 거죠.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평균 회귀의 방법론이 철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회귀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철학, 그 투자 전략이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인덱스 투자 옹호론자들이 평균 회귀의 아이디어를 수용을 하고 있죠. 성장 투자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도 평균 회귀를 보지 않죠. 그죠? 그중에 평균 중에 엄청난 성공이 중요한 게임의 룰이고. 그렇죠. 예, 인덱스나 이제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벤처 투자도 하고 성장주 투자도 하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인간의 또 투기성을 또 거부할 수 없으니까 투기성인 아주 소액의 계좌도 필요하고, 다만 내 노후를 위한 준비라면 특히 이런 인덱스 펀드로 지수의 평균 회귀적 관점에서 가장 우량한 나라, 우량한 기업들을 묶어서 사실 이게 마음 편하다는 거죠. 국가 간에 분산하고, 특히 퇴직연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핵심 위성 전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위성 전략. 핵심 위성 전략인 거죠. 이게 뭐냐면 코어. 그 핵심에는
예를 들어서 인덱스 같은 거를 한 뭐 50에서 80% 채워 넣는 겁니다. 시장을 따라가도록. 그다음 20-30%는 내가 시장을 초과 수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인덱스 투자는 시장 초과 수익이 안 내겠죠.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알파가 없는 거죠. 시장 알파가 없는 거죠. 그냥 베타 투자자니까.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무 이론 공부하신 분들이 알파 베타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알파를 추구하실 분들은 좀 섞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테마를 섞든 섹터를 섞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20-30% 비중 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핵심 위성 전략을 하시고 난 뭐 그것도 어려워. 이런 분들은 뭐 인덱스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인덱스 투자는 또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자산 배분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어려워. 이러신 분들은 그냥 TDF,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거로 자산 배분 해주니까 거기서는 그런 걸 또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서너 가지 전략이 기본 전략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 대표 지수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채권도 대표 지수로 투자하라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보그레드 3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말하는 그 채권은 그냥 미국 전체 채권이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그냥 걸로? ETF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미국 채권 그 뱅거드에서 네. 그 토탈 채권 본드가 있어요. 인덱스가. 그냥 그거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도나 비중에 따라서 미 국채도 있고 예. 회사채도 있고 주식 시가총액처럼 채권 시가총액 다 만들어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사실 채권 지수가 있죠. 예. 네.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예. 고민할 것이 없는 거죠. WGBI 외 세계 국채 지수에 이제 예. 한국이 또 뭐 편입이 되고 막 들어가냐는 이런 그런 것처럼 고민하는 거지만 그냥 미국에 있는 채권 시장 전체를 그냥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 내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 본인의 리스크 수용도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그 비중 이제 예. 조절하면 되시고 채권 비중은 뭐 예를 들어서 50세다 그러면 100 빼기 50% 일진리 그 직관적으로 존 보글이 제안하는 건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이론입니다. 이 책들은 좀 꽤 된 책인데 국내에 번역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 굉장히 놀랬던 게 저는 이 보그레드 투자책 시리즈가 3권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3펀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보그레드 투자 가이드, 보그레드 은퇴 가이드 3권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이 국내에 영원히 번역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재미없거든요. 화끈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얼마나 화끈해요. 이렇게 뭐 따분하게 그냥 인덱스 사서 모으고 그냥 네 은퇴할 때까지 모아 아무것도 하지 마. 예. 그리고 한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재미없죠 그런 주식채권 거. 비중 변화 비중이나 예. 좀 조절하고 네 그냥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네 가족들하고 잘 지내. 아유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도파민이 아예 없죠. 그냥 아예 없는 투자법. 그냥 가장 무료하고 예. 가장 단순하고 뭐 전략도 없어요. 뭐, 네. 뭐 시장 내년에 주가 정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보그레드 커뮤니티에서 그런 거 하지 마, 니네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 하냐면 자기들끼리 대회를 열어요. 예. 내년에 몇 월 며칠 날 주가 지수 맞추기 대회. 예? 예? 그런 거 왜? 하긴 해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못 맞춘다는 거 자기들이 재밌게 즐기려고. 못 맞힌다는 어차피 걸. 못 맞춘다 우리. 그러니까 그거를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뭐 거시전망 하지 마라. 여긴 그런 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금리 예측도 하지 말고 지수 예측도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비중이 바뀔 거 아니에요. 반영을 해서 채권이 더 오르기도 하고 금리가 오르면 예? 채권 가격 떨어지고 뭐 이렇게 변하듯이 그럼 변하면 비율이 리밸런싱 하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이 번역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번역돼서 서정 선생님 깜짝 놀라고 저 직원들 보고도 제가 다 읽으라고 그러고 정말 안 될 줄 알았다. 그리고 근데 이게 된 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단순하지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론 그리고 인덱스 투자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단순하지만 쉽게 지속 가능해요.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이제 보고서 하나 준비 중인데 정식 투자를 만약에 인덱스를 하게 되면요 미국이나 한국인 경우에 20년 이상 투자하면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해진 답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도 아니에요.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쉽게 지속 가능하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 참 매력적이긴 한데 도파민은 재미는 안 나오고. 없다. 지루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 한강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쵸. 노력.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존보글이라는 분이 이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2년 전에 제가 1년 내내 가장 많이 공부한 게 인덱스 펀드였어요.
인덱스 펀드 역사부터 왜 이걸 전문가들이 많이 못 이길까? 그리고 인덱스 펀드라는 것이 왜 이렇게 주요한 투자가 될까? 그리고 지금 인덱스 펀드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덱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좀 왜곡이 그러니까 되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대형주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로 인덱스 펀드의 자금 유입도 하나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S&P 500이면 500개인데 예. 코스피 200이면 200개고 예.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탑 10 그쵸. 펀드 혹은 탑 2 플러스 예. 펀드니까 더 집중 투자하는 ETF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 돈이 또 많이 들어오면 그쵸. 그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에만 돈이 또 몰리고 맞습니다. 막 우리가 코스피 200을 사람들이 많이 사시면은요. 뭐 코스피 지수 많이 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 메가니피센트 세븐이 거의 한 35% 되잖아요. 시총에 S&P 500에 미국 전체. 그러면은 S&P 500 사면은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350만 원이 M7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존 보글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스테이 더 코스라는 책인데 항로를 유지하라는 거죠. 항로를 유지하라. 근데 그 책을 보더라도 본인이 문제점은 지적을 하시는데 본인도 대안을 얘기는 하지는 않으세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사실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아직까지는 이걸 능가하는 수단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코스피가 상승하는 날 예. 이렇게 보시면은 뭐 네이버 증권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예. 나오거든요. 웬만큼 코스피가 상승하는 날에도 하락 종목수 600여 개, 더 많아요. 상승 종목수 한 200여 개. 신저가 막 계속. 그러니까 그 상승 종목수가 항상 200여 개인 게 뭐 항상은 아니고 이제 뭐 최근에 그냥 일입니다만 저게 코스피 200 예. 인덱스 펀드 ETF 투자 자금 때문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예. 근데 쏠림은 또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저렇게 쏠리고 있으니까 저건 나쁜 거야 난 저거 안 해가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또 투자자 입장에서 또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 예. 그 항로로 가고 있는 배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 예.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한계. 그 인덱스 투자의 책들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폴 사무엘슨 교수죠. 네. 그 미국인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뭐 40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받았죠. 원래 노벨 경제학상은 올해 나이가 많아야 예. 되거든요. 한 70 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론이 검증돼야 되니까. 그래갖고 일찍 죽으면 노벨상 못 받았습니까? 그죠, 사회는 안 주니까. 뭐 그 피셔 블랙 모델 이런 거에서 피셔가 받지 예. 못한 여기 일찍 죽어서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사회 있어서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폴 사무엘슨 교수가 한 비유 중에 하나는 이 투자는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잡초를 뽑고 내가 막 물 많이 준다고 해서 얘가 막 빨리 자라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잡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흙가리도 해야 되고 막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 재밌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죠. 예, 그 도파민. 예, 정말 화끈한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면 돈을 들고 라스베가스로 가라. 그러니까 투자는 정원 가꾸기 같은 거다. 정원 청소 같은 거. 투자는 원래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거다. 가장 심한 게 인덱스 투자인 거예요. 그래. 야,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걸 빠르게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자라게 할 수 없죠. 이게 진리네요. 예. 또 인덱스 펀드 비용이나 세금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유리한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는 미국은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인덱스 계속 사기만 하면 세금 문제부터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죠. 미국도 장기 보유가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고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는 S&P 500을 직구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내고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를 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나 나중에 이제 ISA는 9.9% 배당소득세 낼 때 분리과세를 하니까 좀 세금 구조는 다르긴 하지만 네. 그 S&P 500은 회전율이 높은 투자법이 아니잖아요. 인덱스를 사서 모으는 거니까 이 책의 전략은.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서 비용 효율적인 거죠. 이 책은 미국 책이다 보니까 미국은 뭐 단기간에 팔면 1년 미만에 팔면 세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좀 그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찾아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펀드보다는 훨씬 무조건 운용 싸죠. 보수는 우리나라가 저렴하고. 아마 우리나라 S&P 500이 미국보다 쌀 거요. 특히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을 많이 해서 예, 경쟁을 많이 좋은 하니까. 경쟁이죠. 예.
그래서 운용사들이 S&P의 대표 지수 같은 거 그렇게 돈 벌려고 안 합니다. 이걸.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부분 예. 대표 상품으로 예. 고객을 잡고 가려는 그런 사실은 전략. 그래서 이게 정통 인덱스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죠, 그게. 그럼요. 예. 근데 그 예전에는 왜 펀드도 기본적으로 운용 보수가 2%라는 인식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도 2% 되는 펀드 없죠. 공모 펀드들도 그렇지 않아요. 2% 과거에는 이제 받아서 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ETF의 보수가 0.5% 정도 돼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아, 하시죠. 그렇죠. 사실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운용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또 저 있습니다만. 친구 댓글 올라올 겁니다. 저 금융에 다 이렇게 건데 아니 거기 뭐 그 전산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개발하려고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만 서비스업을 서비스인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금융도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펀드도. 예, 맞습니다. 바구니니까 투자 바구니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 바구니를 맞습니다. 이용하는 예. 경우는 당연히 내야 되는 예. 거죠. 또 하나 또 재미난 게 그 테일러 레리모 예. 이 보그레드 3펀드 포트폴리오의 저자가 삶에 관한 조언도 좀 담았거든요. 예. 우리 삶에 들어오는 그 돈을 또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분은 이제 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보그리트 행사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100세가 넘으셨는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검색이 안 돼요. 하여튼 100세는 분명히 넘으신 분이고 100세 넘어가까지 살아 계셨어요. 사진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보면은 이 보그레드 투자 가이드나 보그레드 이 3펀드 포트폴리오에 보게 되면 기본적인 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것도 보면 굉장히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없고 좋은 얘기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 보그레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내 삶도 나아졌다. 돈만 번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나아졌다. 그렇죠? 버핏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 삶도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재정적으로 건전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십시오. 신용카드 빚을 갚고 비상자금을 마련하시고 지출을 통제하고 무엇보다도 수입 이하로 지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수입보다 적게 써라. 벤자민 그레이엄 가치투자의 아버지죠. 이분이 자기 회고록을 썼잖아요. 자서전은 아니고 회고록을 썼거든요. 네. 자기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문장을 읽어서 깔깔깔대고 웃었는데 자기가 평생 동안 이 투자 분야에서 일하고 재무적인 일을 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애를 썼다. 자기 인생을.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가장 좋은 재무 전략은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 아니요. 번 것보다 덜 쓰는 것이야. 그게 진리네. 이게 사실 미국인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한테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축을 좀 하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저축률이 굉장히 낮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계저축률 엄청 낮아요. 이제 또 투자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원래 좀 낮아진 지가 오래됐어요. 네. 80년대까지는 세계 최고였죠.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 모기지 같은 것도 장기 모기지가 등장을 하고, 부채도 있고. 네, 복지가 발달해도 저축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같은 그러겠네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의료보험 우리나라 옛날 의료보험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없을 때가 저축률이 최고입니다. 경제 고성장하고 그때가 거의 거의 제 기억으로 한 50% 넘어갔었죠. 50%. 지금은 거의 뭐 10%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계저축률. 가계저축률. 예. 두 번째. 그것도 또 당연한 얘기죠. 자산 배분 계획은 개인의 상황, 목표, 투자 기간, 위험 감수 능력과 개인의 의지에 기초해야 합니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한다면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투자 계획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단순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 타이밍을 잡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전략이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 분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공적인 투자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감정이 당신을 흔드는 순간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먹구름이 들이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 요즘 같은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짜잘한 뉴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핫한 정보에 휩쓸려 집단 심리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란 믿음으로 투자하는 건 역시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성인군자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성인군자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금융투자교육원 어디 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예. 가보면.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진리가 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검증된 이야기인데 도파민이 안 나올 뿐. 예. 그렇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앤드류 카네기 철거왕이죠. 예. 철거왕 왕이 이제 앤드류 카네기 자서전을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썼던 그 자서전의 앞부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 부자들의 그 표식, 특징이 뭔지 아느냐 이런 걸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을 때나 부자였을 때나 항상 번 것보다 덜 썼다는 겁니다. 항상 가난했을 때는 번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습관으로. 부자가 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공짜 중심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존 디 록펠러, 뭐 같은 시대의 이제 석유 왕이죠. 네. 석유 재벌. 이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고 그랬는데 이걸 기록을 깼죠. 일론 머스크 형님이 세계 최고의 부자의 그 자리를 존 디 록펠러로부터 뺏어왔죠. 근데 존 디 록펠러가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계속 씁니다. 외아들한테. 여러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 우리 백성들에게 지혜를 나눠줘야 되니까 책으로 정리해 갖고 와라. 그러니까 처음에 신하들이 막 고민해가지고 막 석학들 데려다가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10권짜리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10권은 너무 많다. 다시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 5권으로 줄여요. 또 줄여라. 다 줄입니다. 그래서 5권을 주고 1권을 줄입니다. 맨 마지막에 계속 줄여라 그럽니다. 줄여라. 마지막에 딱 한 문장이 남습니다. 존 디 록펠러가 아들한테 보냈던 편지 우화죠. 그게 뭐였겠습니까? 어떤 거였을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것이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지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라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근데 대가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 부자가 돼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복이에요. 네. 그걸 그걸 또 질투할 필요도 없고. 네, 질투하면 본인만 괴롭죠. 그렇죠. 근데 질투 감정 생겨나요. 저도 나거든요. 네. 나보다 못한 애가 공부도 못했던 애가 뭐 갑자기 뭐 운 좋게 뭐 사가지고 뭐 10배 벌고 와 벌었대. 너무 진심이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그러면 속으로 그렇죠. 짜증이 나죠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는 뭐 하냐면 필사예요 그럴 때. 그냥 본인의 마음을요? 그럼요. 어떡해요? 그 계속 부러움이 생기면 나만 손해인데. 근데 오히려 그 필사를 하고 좋은 말들 우리 뭐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이나 뭐 훌륭하신 분들이 나보다 인생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 시기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제가 네이버 메모장에다가 다 제가 놓아놨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쓰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이상건 센터장님 앞에서 누구 잘 된다는 얘기 하면 안 되겠네요. 해도 되죠. 일기장에 남습니다. 일기장에 안 나고 가서 제가 또 필사하죠 이렇게. 또 메모해 놓은 거 가서 마음을 다스려야지.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다 똑같은 본성일 테고 다만 그거를 그냥 시기 질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으로 그쵸. 밑거름으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이 또 차이가 중요한 걸 테니까요. 사실 이게 보글헤드 3펀드 포트폴리오 오늘 별적부록에서 읽고 있는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얇은 책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줄여라 해서 이 정도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핵심 한 문장 저희가 심쿵 한 방을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 책은 뭐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이데오의 별책부록에서 이렇게 50분 동안 방송할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냥 앞에 한 5분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사실 격가지예요 사실은. 네? 사실 근데 그리고 이 책을 정말 한 문장으로 마지막에 이제 줄이면은 그 존 보글이 마지막으로 썼던 책의 제목이죠. 항로를 유지하라. Stay course. 존 보글이 얘기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꿈꾸지 마라. 완벽한 성공을 꿈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좋은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존 보글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 회사가 그 뱅가드라는 회사는요, 대주주가 따로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주주예요. 본인이 이게 개인 회사를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존 보글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투자자가 주인 회사를 만들었고 비용을 낮게 하는 전략을 짰고 그 다음에 이분은 중산층 주거 지역의 아파트에서 워렌 버핏처럼 그냥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셨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이코노미스 탔고 그 다음에 시계도 14달러짜리 고객 중에 한 명이 선물해줬던 그 시계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차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고. 근데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죠. 고집도 세고. 또
심장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심장 쇼크도 여러 번 왔었고 30대부터 심장이 안 좋았거든요. 이분은 60대에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가장 단순한 방법을 원칙을 가지고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기질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출시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초반에는 ETF를 반대했다고 하죠.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돌아가실 해서. 때도 ETF 반대하셨어요. 네, 반대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ETF 인덱스는 괜찮은데 뭐 대표지수 같은 그나마 괜찮은데 ETF를 좀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회전율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존 보글은 매매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존 보글의 세계관에는요 네. 매도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또 현실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도 5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걸 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힘겨워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로를 유지하라 그 10계명 어떻게 보면 이제 보그레드 투자의 10계명인데 제가 읊어드릴게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일찍 자주 투자하라. 너무 많은 위험도 너무 적은 위험도 감수하지 마라. 분산 투자하라.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가능하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비용을 낮게 유지하라. 세금을 최소화하라. 단순하게 투자하라. 끝까지 항로를 유지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투자 계획을 끝까지 지켜라. 단순하지 않습니까? 진짜? 와,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1시간짜리 할 유튜브 찍을 책은 아니에요. 내용은 정말 5분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은 일부러 찾아서 잔소리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짠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는 보그레드 3펀드 포트폴리오 이 책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